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만요.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냥 넘어가기만 하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있구나. 나오는구나. 커서 이렇게 옮겨야 돼. 예. 예,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 네, 이제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 방금 소개하셨다시피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그리고 그 전에 애기평 원장을 했었고요. 카이스트에서 한 10년 정도 교수하다가 지금은 지스트로 옮겨서 원래 제가 원자력공학을 쪽으로 한 10여 년 했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강의로 준비했던 거라 예. 크게 이제 4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얘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6,500만 년 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야같이 거대한 직경 10km짜리 우주에서 날아온 이 파편에 의해서 지구 전체 생명체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큰 쓰나미가 덮쳤고 그다음 2달이 넘는 동안 지구 전체가 불에 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덩치 크고 힘이 세던 공룡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게 저기 지금 쥐새끼가 보이는 거 있죠? 저게 메가코누스입니다. 예, 저게 포유류의 공통조상이 됩니다. 저게 저분이 약 6천만 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유인원으로 또 진화를 하게 되고 그 유인원의 한 갈래가 이제 20만 년 전에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보면요, 지구 환경에서 아까 제가 큰 공룡은 다 멸종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힘없고 보잘것없고 털이 조금 달린 굉장히 작은 새의 한 부류가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모든 조류의 공통조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겨우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인류도 수십 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독종이죠. 예, 여러모로 독종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2종이었다가 네안데르탈인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만 년 전까지 같이 살았었다가 DNA가 전부 우리 현생 인류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통폐합이 되면서 크로마뇽인을 95% 이상 DNA를 현재 갖고 있고요. 네안데르탈인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데바소인도 있고 그런데 크로마뇽인이 이제 우리의 주류가 됐는데 다 처음에는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크로마뇽인은 네안데르탈인하고만 비교해 보더라도 머리도 훨씬 작고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냐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생명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머리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머리도 작고 훨씬 힘도 약하고 그런데 지구의 주인이 됐어요. 그 힘센 종족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곧 힘세고 강한 것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하든 어쨌든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 그게 인류 역사, 그러니까 지구 생명의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죠. 그럼 이제 시야를 좀 좁혀가지고 지난 20만 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난 20만 년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류는 아프리카 중심으로 살았고요. 우리의 그 공통조상은 흑인 할머니인 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변종들입니다. 황인종이나 백인종들은 흑인에 비하면 좀 열등한 존재들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굉장히 센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쭉 퍼져 나가면서 결국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260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근대 과학혁명이 400년 전에 있었고 르네상스가 600년 전에 있었는데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지금부터 200년 전까지는 동양, 그중에서 중국이 중심이었다. 전 세계 중심은 중국이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르네상스 때부터 이제 그 미개했던 유럽이 이제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특히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여 년 전에는 드디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양을 앞지르게 됩니다. 서양이.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계속 그 6대 제국이 쭉 변화된 걸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길게 보면 100여 년 전에 변화가 시작되다가 70여 년 전부터는 미국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지구상에 강력한 국가고 지금 미국에는 잘 보이지도 않죠. 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건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류사를 좀 이제 약 10,000년 정도로 좀 더 좁혀서 놓고 보게 되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제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 지구 온난화가 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는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구가 번성한 거 보면 지구가 따뜻할 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0년 전부터 지구가 이제 빙하기를 벗어나면서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10,000년 전부터 이제 인구가 급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족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그 고대 국가들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또 굉장히 미개한 상태를 인간이 오랫동안 하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비약적으로 인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멜더스 인구론이 나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에 7억 명이 된다. 지구가 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맞는 얘기였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80억 명이죠. 그래서 사실 계산하기에 따라 다른데 이 지구가 과연 인구를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냐? 현대 과학기술로 평가해보자면 그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큰 거 보면 200억 명 정도 수용하는데도 우리가 환경과 에너지를 잘 관리하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인구 집중 문제 뭐 자꾸 이걸 너무 고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정관념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보혁명, 뭐 지식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좀 이제 묶어 보면 결국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 사회는 크게 지금 세 가지의 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 했을 때 미래전략대학원을 지금 이광영 총장님이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전 세계적인 많은 미래학자들 자문도 받고 해보니까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미래를 잘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정리를 이거 이제 카이스트발로 정리한 겁니다. 스테프라고 정리한 거죠. 근데 당시에 보니까 우리 정치, 경제, 에너지 자원 이것을 중심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 특히 지난 100년의 근대 역사를 놓고 보면은 사회 변화, 기술 변화 거기에 이제 환경 변화 하나. 그래서 이 변화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 변화, 기술 변화. 이 두 변화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 모든 것을 좌우하더라. 그렇게 미래학자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고 있는 정치 경제 중심의 사고관이 굉장히 미래학적이지 못하다, 보답적이다. 이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원인은 사회 변화, 기술 변화다. 거기에 이제 환경 변화가 이제 최근에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가벼운 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본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몇 가지 대표적인 수치와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지구가 과연 따뜻해지고 있냐?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인간에 의한 영향이 별로 없지 않냐? 그런 음모론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꽤 대두가 됐었고 지금도 트럼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 지구온도 변화인데요. 극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4도씨 정도 올라갔고요. 평균이 4도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그 대구에서 사과가 잘 안 되거든요. 거의 지금 지난 30년 동안 100km 정도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강원도에서 더 잘 됩니다. 근데 나무는 못 옮기니까 지금 사과가 좋은 사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은 좋은 배가 별로 없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근데 겨우 이게 0.5도 정도 바뀐 게 이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4도가 바뀐 것이 어떤 의미 이건 평균이 겨우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아시다시피 시베리아가 지금 뭐 20도씨, 30도씨까지도 뭐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이건 지난 만년 동안 실은 길게 보면 거의 10만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 의해서 이것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고요.
적어도 주류 과학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데는 이제 5%도 안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기후 위기인데 제가 한번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기온 상승과 탄소 배출만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래프를 보시면 놀랍게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게 된 게 지금으로서 약 140년 정도 됩니다. 0.1도 정도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을 갖게 된 게 이제 인류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후로 쭉 측정해 본 결과를 보면은 탄소 배출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그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고요.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의심을 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검증한 결과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온실가스가 이제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온실가스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 에너지 분야가 거의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반적인 환경 문제만 해결하고 숲과 구기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에너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중에서도 탄소가스,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가 실은 수증기도 온실가스거든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로 대표되는 탄소, 이게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꾸준히 염두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은 강구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각종 에너지 기구들 관련된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화해서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겠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 그렇게 적게 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외에 여러 솔루션들이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그 다음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소화 얘기 나오는 거고요. 전기화 나오는 거. 근데 순서는 전기화를 먼저 하고 전기로 도저히 안 되는 것만 수소화하는 것.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순서가 잘못되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매년 수십조 원이 그냥 낭비되는 거고요. 기업들 그냥 대기업들 지금 뭐 그냥 죽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대기업들이 굉장히 큰 오판을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삼성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고 SK도 하고 있고 두산도 하고 있고 이 중에 좀 더 실수를 많이 하는 회사가 있고 적게 하는 회사가 있을 뿐이지 한국의 대기업들 포함해서요. 많은 기업들은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 그다음 국제적 흐름, 메가 트렌드 이것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다. 상당히 위기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위기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 위기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아니고요. 기업들의 위기고 기업들의 위기는 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부터 오판하고 있는 위기. 저는 기업들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업의 최고 수장들, 그다음에 거기에 미래 전략 기획을 하는 그런 기관장들하고 여러 번 모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너무 정보가 어둡다. 그 주된 원인은 한국의 언론들에 있다. 그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이념에 사로잡혀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데이터, 그래서 선별된 데이터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왜곡을 시켜가지고 일반 국민이 현혹돼서 뭐 정책 선택을 잘못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대기업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일을 지금 같이 하는 분들이 다행히 국내도 이제는 뭐 적어도 이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수십 명은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금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제사회 IEA 가장 큰 에너지 기구거든요. 여기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 퍼센트까지 내놓은 게요.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다 찾아보시면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가장 권위 있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저는 했고요. 여기 표시 안 된 것만 제가 만든 데이터입니다. 2도씨 시나리오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주 이제 옛날 사람이 됐죠. 지금 다 1.5도씨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결정이 약 5년 전에 한국 인천에서 IPCC 총회에서 됐다는 사실을 그 해에 우리가 인공지능 가지고 너무 바둑두는 문제 때문에 현혹된 나머지 우리가 모르고 있죠. 예, 한국에서 결정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1.5도씨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이제 여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제 다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미 지금 1도씨 까먹었거든요. 1.1도씨 지금 까먹었거든요. 남은 게 0.4도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보수적으로 보면요, 뭐 한 20년 남았다 그러지만 실은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마다 달라지는 정도의 위기지 10년, 20년 후에 지금 미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실은 환경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고, 아까 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환경을 중시하기보다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인류가 남은. 뭐 인간의 위기가 아니고, 아니 지구 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위기죠. 예. 에너지 문제를 한번 본질을 한번 놓고 보면요, 사람 음식 없이 물 없이도 살지만 전기 없이 못 살죠. 자, 국가별로 한번 에너지 생산 순위를 쭉 놓고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중국이 가장 많은 에너지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여기는 없죠. 대신 소비하는데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순위 매기에 따라 다르고 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개 한 7위권 이 정도 되고요. 뭐 이게 이제 한국의 산업 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적인 산업의 특징을 또 얘기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 수출입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4위 정도 됩니다. 중국은 생산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합니다. 중국은 이제 석탄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노천에서도 그냥 캐스 쓸 수 있는 석탄이 많은데,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매장량 별로 얘기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매장량이란 건 기술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경제성만 좋아지면 뭐 100년도 늘릴 수 있고 200년도 늘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매장량 얘기 안 하고요. 얼마나 돼 있나? 또 하나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 못 쓰고 그냥 땅에다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5년 전만 해도 바뀔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미 바뀌어버린 세상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있을 만큼 지난 한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이따 하나하나 한번 보시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을 280조 원을 했거든요. 우리 전체 수입액의 3분의 1입니다. 280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국민 1인당 연간 1,000만 원씩 에너지 기본소득을 몇 명 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280만 명이겠습니까? 2,800만 명이겠습니까? 2,800만 명입니다. 그 정도만큼의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서 에너지를 수입원에서 썼다는 사실. 에너지 지금 해외 의존율이 지금도 94%라는 사실. 뭐 이거 해법이 없냐? 있지요. 우리가 지금 게으름 피우고 정치적으로 논란하고 그러면서 이 헛돈을 쓴 겁니다. 이 돈을 100조 원은 적어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겠다. 자, 지구상의 에너지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게 해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인데요.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도 10,000배 이상 많습니다. 몇만 배 이상 많아요. 굉장히 에너지는 풍부하다. 지금도 밖에만 나가면 고공 300m 이상 가면은 바람이 항상 붑니다. 그 풍력 에너지만 쓰더라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대체할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 에너지는 이제는 엄청나게 남아 들어간다. 에너지는 귀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거 쓰기가 쉬웠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아주 흔한 자원이고요. 그걸 갖다 쓰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쓰려면 돈이 들고 쓰는데 기술이 들어가요. 이제 문제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자꾸 석유카닌 얘기하고 탄광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는 쓰레기예요. 쓰레기고 이제 갖다 버릴 거고 누가 쓰라기도 이제는 안 쓰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서 이 정도 내용이죠. 사하라 사막은 이제 버려진 땅이었고 아무도 쓰지 않는 거였는데 바로 그 사하라 사막에 약 한 5분의 1 정도, 실은 사하라 사막에 겨우 6,000년 전만 하더라도 숲으로 뒤덮이고 거기에 거대한 강이 흘렀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구 기온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숲이 지금 사막이 됐고 지금 사막이 다시 숲이 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하라 사막에 한 5분의 1 정도만 저기 표시되어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면적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만 우리가 다 쓸 수 있어도요, 인류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충당 가능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한반도가 꽤 실은 큰 건데요.
한반도 정도에 쏟아지는 에너지를 100% 다 쓸 수 있다면 인류의 모든 에너지가 해소가 됩니다. 다만 효율을 한 30% 생각한다면 한반도 약 한 3배 정도, 이 정도 면적이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만 갖고도 온 인류가 다 쓰고 남는다. 그러니까 대략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얻기 어렵고 뭐 엄청난 면적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일단 크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저만 이게 아는 사실이 아니고 저는 그냥 평균 정도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알고 공부 오래전부터 했던 분들이 정리한 것 중에 저는 선별해서 맞는 얘기, 제가 공감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IA나 IREA, 이래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건 지금 IEA 그 자료인데 그 두 자료가 전체 한 70%는 됩니다.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한국 지금 대한민국도 거기 참여하고 있죠. IEA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은 세계 에너지 투자는요. 올해 약 3,700조 원 정도 된다. 이 단위에 잘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억 원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 얘기할 때. 조 단위. 그것도 대략 100조. 그러니까 100단위, 100기가, 100조. 이렇게 여기 이 단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국방이나 외교나 산업이나 뭐 보건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10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에너지는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쓰다가 난방할 때 잠깐 필요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국방과 같은 정도 놓고 보시면 대부분 다 맞아요. 실은 국방보다 훨씬 돈 쓰는 거로 치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방의 5배 정도 우리나라를 썼다. 그만큼 크다. 그렇게 보시면 아시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1년에 지금 한 3,700조 원, 3,7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약 4,000조 원 정도 됩니다. 1년 매출액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가 90조 달러 정도 됩니다. 1조 달러가 거의 약 1,000 정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 뭐 다 해봤자 4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 90조 달러 중에 4조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뭐 국방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뭐 한 2조 달러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대략 한 3조 달러 현재 이 정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뒤에도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만 2050년 정도 가면 지금보다도 한 적어도 5배, 통상은 한 10배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이제 조 단위를 넘어가니까 경은 별로 감이 없으시잖아요. 몇 경 정도 이제 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만 한번 놓고 보시죠. 근데 이미 청정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도 3대 2 정도 더 이제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화석에너지는 여전히 필요하고 지금도 가스 가격 오르면 당장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나고 그러지만 그건 당장의 문제고 10년, 20년 후로 갈수록 이제 화석에너지에 대한 우리 의존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번 지금 시장이 바뀌는 걸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청정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화석에너지도 완전히 감소했다가 약간 늘고는 있지만 이것은 중국 중심으로 해서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석탄이나 이런 거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크게 이제 5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그 중에서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 에너지 효율 산업, 그다음 그리드. 그리고 5가지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이게 90%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다행히 한국이 앞에 3가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도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이제 기관장을 제가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이미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RG플리 학회도 오래 이제 활동을 해왔고 제가 막 30 몇 년 활동을 해왔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제가 15년 전에 가보니까 태양광하고 배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시장이 1%도 안 되고 굉장히 적었을 때. 학자들은 우습게 보지만 학자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역시 학자들도 틀리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오류가 적은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회원이 40만 명이고 한번 학회 가면은 막 5천 명씩 모이는 학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죠.
거기서는 그래서 저도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국내에 제가 약 10여 년 전부터 태양광 배터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제가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건 뭐 제가 뭐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학회가 보니까 상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고 칼럼을 쓰고 해도 국내 언론을 비롯해서 뭐 정치권 말할 것도 정치권 원래 좀 늦는 거 이해해준다 치더라도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정보가 늦더라. 그래서 이런 판단들을 잘 못했었다. 근데 다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이런 거 기업들이 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애기병 원장 가자마자 이거 국가는 뭐 했냐? 기업들이 이렇게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전부 다 애기병에서 이 세 회사 SK, 삼성, 그다음 LG 다 과제 시작을 해서 여기 성공하고 나서 기업 가서 한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왜 이게 언론에 소개가 안 됐냐? 한 번도 언론에서 그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시면 대부분도 모시고 제 얘기를 오히려 반신반의하실 거예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 다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 그 정출연, 그다음에 국가 연구개발계획 이런 걸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래도 가장 이해관계 없이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말로는 기업들이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마케팅 분야라든가 일부 기술 분야는 기업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래 예측이나 이런 분야는 역시 국가가 주도해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네. 전 그래서 정부 사이드에 제가 26년을 몸담은 사람으로서 저는 물론 이제 지금 민간 쪽에 많이 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국내 기업들이 일부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리드나 이런 건 지금 잘 못해요. 이거 지금 한정이 독점하다 보니까 잘 못해요. 독점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계 에너지 전환 분야, 에너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분야, 거기에 대한 투자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매출하고는 투자는 좀 다른 거잖아요. 투자 관점에서 지금도 1년에 1,700조 원. 근데 이것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1년에 막 한 20, 30%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고요. 수소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1년에 2배씩 늘어나는 거냐.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 내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에너지 시장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이 분야에 제대로 알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밤잠을 못 잡니다. 하나는 걱정돼서, 하나는 가슴이 뛰어서. 지금 내가 다행히 이쪽에 먼저 투자하고, 특히 배터리. 지금 국내 기업들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주 잔액이 뭐 200조 원 그랬는데, 올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0조 원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죽으라고 생산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늘려도 인력이 별로 없고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을 못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이 10년 후 걸 지금 받으려면 지금 주문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3사하고 중국에 있는 두 개 그 배터리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저 배터리사들이죠. 여기에 주문하려면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 쪽은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바뀌는 거 이건 상상하기 어렵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잠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언론인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걸 느끼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의 정부 채널이 닫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투자만 놓고 보면 650조 좀 작아 보이죠? 예, 작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지금 속도 증가하는 게 그동안 사실 별로 속도가 증가를 못했어요. 왜? 이게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곱하기 매출이 결국 총 이 규모가 투자 규모가 되잖아요. 그게 콘스탄트가 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일정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워낙 자원도 희귀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당분간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역별 재생에너지 투자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전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있어서 미국은 게임이 안 된다고 여러모로 저는 보는 이유가 우리 그 포용학신에 계시는 대부분의 그 정치학자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미국 중심의 서방 언론의 많은 데이터에 지배를 좀 받았다고 전 중독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그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지재권이 됐든 매출이 됐든 뭐 꼭 에너지 분야 아니라도 저는 원래 산업 정책 전문가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있을 때 10년 동안 제가 10권의 정책 뭐 책을 냈는데 그 책은 대부분 산업이 제 에너지 아니에요. 제 에너지 전문가 된 건 최근 10년 사이입니다. 그전에 저는 사실은 국방이나 그다음에 산업 쪽 전문가였어요. 근데 제가 쭉 다른 분야도 그렇고 에너지 분야 와서도 봐도 그렇고 그냥 이 세계의 절반은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맞아요. 이 복잡한 데이터 다 안 보셔도 돼요. 세상의 절반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맨 밑에 이스트 에이시아 앤 퍼시픽 어쩌고저쩌고 되는 게 있죠. 저 회색 부분. 저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거에 한 5분에서 하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절반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봐도 그런데요. 전 세계 이제 에너지원이라는 게 1차, 2차 이렇게 따지거든요. 1차는 맨 처음 에너지 어디서 갖다 썼냐. 그다음 그걸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석탄을 가지고 불을 떼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면 2차 에너지는 이제 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 그건 대개 열이거나 전기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열하고 전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에너지 이걸 가지고 놓고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석탄을 써왔습니다. 산업혁명의 상징은 석탄이었죠. 그래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석탄이 인류 에너지의 주류였습니다. 이 고체죠. 이게 갈수록 줄다가 액체인 석유가 발견되면서 원래 석유는 다 버려지던 거고 그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거였는데 이게 꾸준히 이걸 대체합니다. 액체가 대체하죠. 액체가 편하니까 이상하게. 그러다가 이제 가스가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체죠. 자유도 그만큼 높아지죠. 그러면서 가스가 이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인류의 에너지원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원자력, 뭐 바이오, 실은 저 청색의 대부분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산이나 이런 데서 나무 긁어다 떼는 거 지금 많은 그 후진국들은 그걸 쓰기 때문에 그리고 맨 밑에 지금 가장 보잘것없는 거 힘도 없고 그러는 거 지금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는 힘이 무지무지 세죠. 예. 제가 그래서 맨 앞에 그 공룡 얘기를 한 겁니다. 실은 제가 가볍게 한 얘기, 제 얘기의 결론이에요. 저는 이미 결론 다 내려놨습니다. 예. 한국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죠. 재생에너지 그 햇빛, 바람 그 무슨 힘이 있어요. 팔랑귀에 돌려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이런 얘기 하는 과학자도 무지 많아요. 그래도 힘이 있는 원자력을 돌려야지.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항상 나오는 원자력을 우리가 써야지. 그리고 석탄 발전 한번 가보시면은 연기 한번 쫙 보면요 뿌듯한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힘이 느껴져요. 근데 재생에는 힘도 없고요. 뭐 그런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죠. 근데 전 세계가 앞으로 30년, 2050년대 줄 에너지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예, 재생에너지입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적어도 절반은 될 것이다. 이건 저 영국에 있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거기서 전망한 거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거기 석유회사가 무슨 재생에너지를 좋게 평가해서 그게 가장 거의 극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망은 극우가 하는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통 그 기구들이 하는 전망은 얼마냐? 재생에너지가 절반 정도가 아니라 70%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들 봅니다. 자, 일단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라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를 한번 보시죠.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지금도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1차 에너지에서는. 근데 이게 갈수록 앞으로 커져서 2050년 되면 77% 벌써 전망치가 좀 다르죠. 예, 이렇게 전망하는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 부분. 모든 에너지가 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기는 가장 귀한 에너지예요. 열은 쉽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전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없으면 문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 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랫동안 석탄이 가장 주가 됐었습니다. 전기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썼고요. 전기에는. 근데 원래 맨 먼저 석유를 탈석유가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석유는 더 이상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는 주력 에너지가 아닙니다. 10몇 % 하다가 이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 꽤 컸습니다. 한때는 18%까지 차지를 했다가 탈원전을 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벌써 이제 거의 20년이 넘어갑니다. 이 전 세계가 한 일이에요. 이건 후쿠시마 사고 2011년 훨씬 전부터 전 세계가 탈원전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 믿어지기 힘든 사실인데 그 좋은 원자력을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안 쓰냐 이거죠. 예, 그러다 지금은
이제 9%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앞으로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많은 기구들도 3% 이하로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주류 에너지에서는 완전히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너무 비싸서 그래요. 비싼 거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선전하고 그래도요. 비싸면 일단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적으로 좀 나쁘지만 천연가스를 여전히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건 이미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재생에너지가 가장 빨리 커가고 있고요. 저기 2020년까지 표시해서 그런데 2022년에 이미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이제는 앞질러서 30%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그래서 지금은 발전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주류 에너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화석에너지를 제끼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큰 메가 트렌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에너지의 미래는 예측이 굉장히 쉽습니다. 실은. 왜 쉽냐? 지금 뭘 설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그리고 수력발전 요 네 가지가 이제 재생에너지의 4대 요소인데 99% 차지하거든요. 지수, 화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수, 화풍. 옛날에는 지수, 화풍이에요. 지, 땅에서 나는 거. 석탄, 수, 액체, 석유, 화, 불, 원자력, 그 다음에 풍, 저기 가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이걸 대체하는 에너지도 지수, 화풍이에요. 땅에서 나는 거 바이오, 수, 수력, 화, 태양광, 풍, 풍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화풍 과거가 지수화풍 미래로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세월하게도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원자력 발전소 535개를 피크를 해서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400개까지 줄었고요. 다른 거 엄청나게 늘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원자력은 현재 줄어들고 있고 늘고 있는 거의 예외적인 나라가 한국, 중국 이 정도. 뭐 러시아 실은 다 별 의미는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원자력 다 합쳐봤자 중국 발전한 5%는 안 됩니다. 느니 주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굉장히 작은데 거기서 늘면 어쩌고 줄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83%고요. 나머지 다 합쳐도 17%밖에 안 된다. 그것도 급격히 저렇게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면은 상식적이라면 재생에너지가 지금 90% 이상 차지할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뭘 설치하든 최소 요즘엔 30년 정도 다 쓰고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다 쓰고요. 쓰고 나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뜯어서 딴 데 놓든지 또 고쳐 쓰든지.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나오는 것은 40년 기본 쓰고요. 한 20년 정도 또 고쳐 쓰거든요. 20, 30년. 딴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뭐 하는가 이걸 보시게 되면은 30년 후에 주류가 뭐가 될지 이거 보시면 그냥 나올 수 있죠. 이거 적분하시면 되거든요. 적분하고 이거 페이드아웃 되는 거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이건 그냥 초등학생도 좀 가르쳐 주면은 앞으로 2050년도에 각각 몇 %씩 발전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쉬운 문제다. 어떤 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건 굉장히 쉬워요. 재생에너지만 좀 가까이 한번 들여다보죠. 보시게 되면 5년 전까지만 해도 풍력이 주류였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이제는 태양광이 주류가 됐다. 그러니까 1등 태양광, 2등 풍력, 3등 수력, 4등 바이오 다 필요해요. 네 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간 발전량은 지금도 수력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분 효과 그동안 누적된 게 수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직도 태양광 풍력은요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발전 비중 겨우 21% 11%약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러나 5년 후면 저게 절반 될 거고 10년 후에는 3분의 2 될 거고 20년 후에는 거의 80% 이상이 될 거라는 건 그냥 이 정도 얘기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그냥 상상이 되시죠. 그다음 재생에너지 발전 그 현황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앞에는 설치 용량이었고 그다음에 누적용 그러니까 연도마다 설치되는 게 있고 그다음 그걸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용량이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율을 보시게 되면 이미 50% 넘고 있는 나라, 저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 덩치도 굉장히 큰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선진국들,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는 선진국은 아니라 하지만 이제 주요 국가니까 다 보시게 되면 20%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왼쪽은 2023년도고요. 2021년도에 벌써 20%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매년 1, 20%포인트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자력 강국이고 원자력으로 발전을 한때는 75%까지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줄어가지고요.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순간에 들어가지고 올해 벌써 25% 전후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 보면 4, 5년 전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4, 5년 전 데이터를 갖다가 얘기하고 막 뒤섞어 갖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재생에너지 절대 하면 안 되고 원자력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저는 또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누군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남 얘기 듣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시고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어디 뭐 찾기도 어려운 그런 데이터 갖다 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8%대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금 낮은데 게다가 정체되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별로 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래나는 2050년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1%라고 보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관점에서는 가장 진보적이라 말 얘기할 수 있냐면 저게 Renewable Energy거든요. IEA는요 화석에너지 중심의 또 다른 국제기구.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여기는 그럼 얼마로 예측하고 있냐? 88%. 이게 정상이에요. 진보하고 보수의 차이는 이렇게 3%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과학이 아주 과학적인 것 같지만 과학에도 정치가 들어가거든요. 관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든 별 차이 없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은 앞으로 90% 정도 이렇게 될 거다. 왜 이 많은 기구들이 대표적인 기구 이렇게 전망하냐?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태양광 10분의 1로 떨어졌고 풍력 3분의 1로 떨어지고 원전은 유일하게 올랐어요. 다 떨어지는데. 해볼 수가 없죠. 태양광은 뭐 때문에 그러냐? 효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효율이. 그래서 지금 40% 근처까지 나오고요. 지금 최고는 47%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기하급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로그로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선정적으로 보이는 50년 동안 무해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전자공학 기술입니다. 쉽게 태양광 기술은. 그러니까 못 당해내는 거죠. 풍력 발전은 기계공학 기술이에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여기도 성실하게 기계공학의 특징은 성실한 거거든요. 전자공학의 특징은 빠른 거고요. 그래서 이 특징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기 투자하고 있는 풍력 발전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망하고 있죠. 잘 안 됩니다. 풍력 발전도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고속으로 도는 것은 좀 줄고요. 우리나라 같이 바람의 속도가 중속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나쁜 건 아니고요. 세계 평균보다 조금 좋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나라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시장에 따라 기술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풍력이고 태양광이고 다 그냥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건 80%, 어떤 건 뭐 제일 적으면 40%, 보통 6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을 중국 회사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배터리는 3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배터리 그 가격 떨어지는 속도 좀 완화되는 바람에 한 5분의 1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이렇게 2020년에 다시 반등하는가 했는데 2023년에 다시 20, 30%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는 더 이상 비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에너지 저장 시장이 지금 매년 더블링. 현재 50조 원 정도 성장했고요.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의 30배, 100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2030년이 벌써 이게 411기가와트. 우리나라가 참고로 통상 전기 쓰는 게 80기가와트 정도 쓰고요. 우리 설비 용량이 약 140기가와트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1000만 대를 이미 돌파했고 올해는 1400만 대 정도로 될 거라고 봅니다. 매년 약 40% 정도씩 성장하는 시장인데 국내에서 시장이 약간 정체되고 있다고 전기차 거의 망하고 있고 지금 전기차 안 될 거라고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것도 역시 신문 탓입니다. 신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진실을 가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기차가 대세다. 다행히 한국이 한 중간 정도를 현재 하고 있다. 지금 저 테슬라의 20분의 1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타이밍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걸 이쪽에 투자를 갖다가 5년 늦게 하니까 세상이 이미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투자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도 지금 너무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매년 지금 더블링이 되고 있고 지금은 1조 원이지만 뭐 금방 이것도 10조 원, 100조 원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근데 건물 수송 산업 분야 제가 얘기하는데 주로 발전 분야만 얘기했는데 이쪽도 지금 시장이 약 810조 원 정도 현재 되고 있는데 이쪽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자리 이것 때문에 실은 코로나 중에도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했던 겁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화석연료보다 이제는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한 서너 배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석에너지에서 없어진 일자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이 일자리 늘어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건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특히 정치권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럽, 미국까지도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완전히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트럼프가 또 하게 되면 미국은 이번 두 번째 그 망하는 길 쪽으로 또 가게 될 겁니다. 예. 저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위태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는 경제성이 에너지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환경, 에너지 안보, 사회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안전 문제, 기술 문제, 사업성. 이 7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에너지는 봐야 되겠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이건 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문제는. 첫째는 원자력 에너지 문제예요. 원전을 꾸준히 줄여오다가 원전을 확대하는 걸로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세계 변화를 외면한 국내 정치 역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원전 하는 분들이 워낙 힘이 세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3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지 않죠. 그 사람들이 정치화돼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한 끝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요. 지금 별 차이 없어요. 지난 정부, 이번 정부랑. 원전의 안전 문제, 폐기 문제, 해체 문제, 수출 문제 이건 지난 정부도 열심히 했고 이런 정부도 열심히 하고요. 예산도 별로 변화 없고 과제도 별로 변화 없어요. 원전이 그러면 지난 정부는 엄청 줄였냐? 실은 새로 안 짓기만 했고 줄인 적 없고요. 24기 똑같았고 짓고 있던 거 계속 지어가지고 그 결과로 지금 21기 줄고 해서 늘어서 25기 됐고요. 이번 정부가 원전 확대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하냐? 실은 신한으로 3, 4억이 지난 정부 안 하겠다는 거 하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이번 정부 내에 있을 가능성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끝나고 이후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냐? 겨우 한 2-3기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25개에서 2기 늘어봤자 얼마 안 되고요. 전체 자체 비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탈원전과 친원전의 한국에 있어서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탄은 가스로 바꿔주면 되고요. 재생에너지는 30% 목표를 때 2%로 줄였는데 실은 지금 8%니까 이번 정부도 이 목표 달성을 하면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도 굉장히 현실을 자각을 하고 지금 기업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재생에너지 없어가지고 아리랑 못 온다고 지금 공장 분명 못 짓고 지금 삼성부터 다 지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에 지금 압력을 넣고 있고 조선일보도 기조를 이미 바꿨죠. 삼성이 아리백 선언하면서.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제는 친재생이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친원전 친재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래도 돼요. 원래 둘이 적이 아닙니다. 실은 원전을 앞으로 가동을 잘하려면요. 재생에너지를 유연화해야 된다는 게 제 지금 최근 칼럼에 나와서 제 주장한 거예요. 둘은 실은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원전 우리가 갑자기 없앨 거 아니거든. 앞으로도 50년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잘 가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재생에너지를 쪽으로 전환해가는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현실을 볼 때 가야 될 길이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이 다음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을 추세되어 세계하고 비슷해요. 한국도 이미 30년 전부터 탈원전 해왔습니다. 원전의 비중이 50% 지금 발전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은.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한국도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실은 지난 30년을 놓고 보게 되면 예, 실은 의외로 한국이 전 세계 변화에 크게 보면 다르진 않은데 3배 정도 달라요. 세계 평균보다 원전은 3배 많고요. 재생에너지는 3배 정도 적고 그래요. 대략. 이것만 큰 차이예요. 그 외에는 트렌드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부끄럽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근데 설치 용량 자체는요. 작년에 27기가와트였고 올해 약 30기가와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3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원전이 25기가와트거든요. 원전보다 설치 용량 자체는 많아져서 한낮에 발전 많이 할 때는요. 원자력 발전보다도 이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 많습니다. 이미 그런 사이가 됐어요. 발전량 자체는
이거 밤에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원전보다 지금 한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러나 그 빠르게 이제 늘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 편중이 심한데 그동안 못 사는 데가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좋다. 특히 호남 지방이 굉장히 좋다. 강원도, 제주도도 굉장히 좋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조 원을 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양광 발전 늘려야 되고요. 에너지 재생 늘려야 되고 송배전망 늘려야 되고 아리백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주고 그리고 기존의 송전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자리에 원전 석탄 발전 있던 자리에 재생에너지 양수 발전하면 돼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아리백만 하지 말고 100%로 재생에너지 바꾸지 말고 3배 정도 발전 많이 해서 남는 것은 서울에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역도 소득을 좀 해야죠. 그래서 100조 원을 벌어야죠. 우리가 1년에 이제 에너지를 약 300조 원을 쓸 거거든요. 그 중에 100조 원은 적어도 지역에서 벌어서 써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고용 유발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사업 구도 어떻게 가야 되냐? 결국 AI하고 결합돼야죠. AI하고 에너지하고 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안전기술 너무나 강조하는데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기업들 안 해요. 예, 그래서 저 애기팽이 안전기술 쪽으로 많이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약 1년에 60조 원 정도 수출합니다. 에너지 분야. 현재 2040년에 120조 원, 2050년에 300조 원 정도가 충분히 키울 수 있다. 그래서 IT로 지금 약 300조 원 정도 우리가 수출하는데 이 뒤로도 이제는 에너지 환경 기술로도 약 300조 원 이렇게 서서히 새로운 신산업으로 육성을 해나가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산업 관점에서도 봐야지 자꾸 국내에 어떻게 뭐 에너지를 이렇게 쓰냐 이거 이렇게 하면 보면 안 됩니다. 가장 유망한 산업 제가 애기평이 있을 때 만든 거 5가지 분석 다 한 겁니다. 5가지 이렇게 저 중점 육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300조 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안보도 간단히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년 걸려서 이제 탄소 중립에 도달했거든요. 이제 2021년에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넷째로 되면은 하나도 배출을 안 하냐? 그게 아니고 배출을 한 것만큼 흡수해 준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부분에서 배출하는 게 인공 부분이 배출하는 것보다도 무려 20배나 많습니다. 사람이 배출하는 것이 실은 자연이 배출하는 거에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오도는 분들이 많은데 이 5%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헛소리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만 탄소 중립하냐? 전 세계가 안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언론들 때문에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탄소 중립 환경 문제 아니야? 예, 맞긴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환경 문제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 들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건 경제 문제고요. 산업 전환 문제고요. 사회 문제고 복지 문제고 정치 문제고 지역 문제고 외교 문제고 안보 문제입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저 저 단편적인 환경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땅이 부족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이거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전환은 일풍사태 일수사화. 제가 한자 사자성어로 이게 다 제가 만든 건데요. 단위가 100기가입니다. 일풍 100기가와트의 풍력 발전, 사태 400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그래서 5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수사화 100기가와트의 수소와 그다음 수전해. 그러니까 수전해와 양수 발전 50기가 50기가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래서 100기가와트. 사화 400기가와트의 화학 에너지. 그 300기가와트의 ESS, 100기가와트 EV. 뭐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오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발전과 저장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 400기가 할 만큼 땅이 있냐? 지금 효율이 18%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의 4%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기가와트인데 1%가 필요해요. 근데 도시에 있는 도시 자체가 쓰기 때문에 그게 1% 커버할 수 있어요. 나머지 3%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효율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거의 2배가 될 겁니다. 효율이. 그러면 땅이 실은 2%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그러니까 도시가 이미 1%가 있기 때문에 1%만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 땅의 1%. 뭐 얼마어마하게 크지 않은 1%. 우리나라의 논밭 합치면요 18%고요. 도로하고 하천만 합쳐도 6%입니다. 다 공공용지예요. 그러니까 뭐 논밭 이대로 내버려 두고 도로 하천의 일부만 써도 1%만 써도 우리나라 필요로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다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더 이상 전혀 문제가 아니다. 땅은 놀리고 있는 논밭이 얼마나 많은데 실은 그것만 써도 우리나라 묘지에만 실은 덮어도요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묘지만 해도 우리 농토의 1%나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땅이 더 부족한 거 아니다. SMR 이걸로 하면 원자력의 지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신뢰성 높아지는 거 맞아요. 10배에서 100배쯤 올라갈 겁니다. 근데 10배 내지 100배가 더 필요해요. 신뢰성 높아져봤자 사고 전체 확률은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작게 만든다고 해서 테러 단체의 목표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핵 비확산 문제가 똑같이 걸립니다. 더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에 하나씩 놔야 되는데 어디다 놓을 겁니까? 어느 학교 앞에다 놓을 겁니까? 설치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70군데가 개발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뉴스케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게 최근에 1호기가 완전히 설치하는 것이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5분의 1로 뚝 떨어졌고요. 국내 거기 대기업들 여러 투자했죠. 지금 전부 지금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데 이거 결국 배상 배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SMR은 시장이 아니다. 이건 상용화 되기 어렵고 이건 답이 아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조차도 SMR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고요. 지금 정부도 당연히 투자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못된 일부 전문가들,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투자를 했다. 이건 저는 지론이 국가가 하지 말고 그렇게 경제성 있고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이건 민간이 투자하게 해라. 벤처 투자해가지고 미국처럼 그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근데 왜 이걸 전부 국가 돈으로 합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핵융합 2050년 가장 진보적으로 볼 때 상용화 이때도 안 됩니다. 이때는 이미 에너지 전환이 다 끝나요. 시장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아예 붙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2080년 정도 전후 돼야 상용화 겨우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기초과학 연구하는 거지 이걸로 발전이 실제 된다고 믿고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핵융합로, SMR 전부 미래가 없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기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CCUS, 그린수소, 연료전지 다 좋냐? 수소차 좋냐? 수소차 전부 전기차에 밀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했고요. 그래서 CCUS 이거 20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건 화석연료 수명 연장하려고 만드는 아젠다일 뿐입니다. 그래서 CCUS에 많은 투자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부 다 이게 논쟁적 이슈고요. 하나하나 좀 제대로 논의를 해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논의조차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단순한 것도 오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미미한 건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그래도 탄소 중립한 기업들이 가장 그래도 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장은 5배에서 10배 정도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157년 달러 정도 규모까지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도 한 5분의 1 없어지겠지만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요금 그럼 늘어나냐? 선진국 오히려 줄어든다. 후진국들만 한 2배 정도 늘어날 뿐이다.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은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워낙 값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기에너지의 그 요금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탄소 중립 딴 나라 다 하는데 우리나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늦게 지금 숙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안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산업의 중시해서 지난 정부도 했고 중시했는데 이번 정부는 더 중시하는 걸로 산업에 대한 부담을 더 안 그래도 낮은데 더 낮게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부담을 전부 지금 공공 부분의 발전이 다 떠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가 실은 별로 없다. 재생에너지 약간 비율 달라진 거 빼놓고는 실은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큰 차이 실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건물 부분도 사실 할 얘기 말씀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은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아예 생산도 못하게 몇 년도에는 이제는 도래 못 간다. 미리 선언을 해줘야 생산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나라도 해야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요. 이게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거의 방향이랑 같아요. 미국이 한 2가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방향 이미 계획이 없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바이든이 이 역사적인 거 발표할 때 제가 새벽에 깨서 좀 봤습니다. 저기 지금 댓글 달고 있는 게 접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때문에 고유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미 코비드 19 이후로 이게 크게 컸고요. 러우 전쟁 이후로는 피크 치고 다시 유가는 지금 안정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높긴 하죠. 탄소 중립이 실은 고유가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는 거고요. 탄소 중립 때문에 생긴 일이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이제 이게 2가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탄소 중립만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에너지의 안보를 위해서 아직도 화석에너지 적용은 필요하다. 이제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법은 현실적으로 가져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기술 시장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제도 정책 이슈들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논의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했어요. 오늘 얘기한 건 제가 워낙 그 일반적인 얘기만 골라서 그냥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지금 우리 박승용 전무님도 저는 이 전문가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분을 모시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얘기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